대장동 의혹 수사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키맨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검찰에 출석한다고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긴급 체포가 됐어요. 왜 그랬던 걸까요? 네,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난번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진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을 했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일단 뭐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했지만은 그래서 안 그래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환을 앞두고 병원에 간 것이 또 여러 가지로 신병을 이유로 해가지고 소환 조사를 회피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로 혹시라도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해가지고 검찰 수사팀에서 긴급 체포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는 지금 몇 가지 중요한 징후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사를 개시하기로 하고 나서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요. 압수수색의 장소들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바로 체포까지 이어졌던 점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들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의 1차적인 결과도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취재기자 통해서 뭐 경찰도 이제 수사팀을 60명대로 이제 늘렸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와 함께 좀 나왔던 내용이 그 이성문 이제 화천대유 부회장 그리고 이제 대주주 김만배 씨가 기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다.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범죄 혐의점을 어느 정도 소명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의 내용 일부를 공유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관련되어 있는 정모 회계사의 녹취록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은 이익 배분에 관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이익 배분이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은 민관 합동이라고 하는데 관으로 흘러간 이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설계와 책임을 맡은 모든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내용들 중에서 각각이 맡은 역할들과 책임이 어느 정도는 소명될 수 있는 자료들이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녹취록 제출이 검경 수사의 속도를 상당히 높이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키맨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일단 체포가 됐으니까 더 구체적인 사실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밝혀낼까요? 네, 일단은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전에도 말씀 언젠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은 설계와 그다음에 그 업체 선정과 그리고 수익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러운 순서대로 이루어졌다가 우연한 기회에 높은 수익이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가 마치 하나의 틀로 이어져서 메비우스의 띠처럼 꼬리를 무는 걸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과정들에서 주로 이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는 사람인데요. 현재로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그리고 나머지 인물들, 특히 남욱 변호사와 정 변호사 등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유원홀딩스라는 업체를 통해서 실질적인 연관성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이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이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관 입장에서 원래 공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개인적으로 받을 건 없습니다. 받아서도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요구하고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면은 이게 단순하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 수익을 가져가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사람들과 공모해가지고 설계 과정부터 선정 과정까지 같이 가고 그 수익까지도 나눠 가지는 소위 말해서 비리의 중요한 흔적들, 비리의 흔적한 개념들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요. 결국 수사는 바로 이렇게 선정 과정과 수익 배분 과정들의 당사자들이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의 목적이 반영된 설계와 선정들이 이루어진 종합적인 비리와 부정이 아닌지에 대한 것을 밝혀내는 것으로 목표가 정해질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뭐 검찰에 제출한 내용이 이제 녹취록, 그래서 둘 간의 통화나 아니면 삼자 간의 이제 대화를 녹음한 내용 그런 것들이 있겠고. 또 뭐 사진 같은 게 이제 있습니다. 근데 뭐 녹취록이야 그렇다 쳐도 사진 같은 경우는 또 증거로 인정이 되려면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하고 하는데 뭐 처음에 수사를 시작할 때 이런 부분 좀 제대로 입증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의구심도 있었고요. 지금 그런 부분 좀 뭐 쟁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당연히 인정이 될 겁니다. 대화자 간의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인정이 될 것이고요. 사진은 그 자체만으로 바로 뇌물에 인정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사진이 찍혀진 정황과
녹음의 내용과 나머지 증거들과 연관성에서 결국 이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뭐 있습니다. 촬영 시점과 진술과 뭐 이런 것들 정황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만약 사진이 디지털 형태로 촬영된 것이라면은 그 시점들도 정확하게 특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 녹취록의 내용들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와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예. 아까 세 갈래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수익,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도 수사의 핵심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원홀딩스요. 이제 그 이익이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 실소유주가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대목에서 중요한 건지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은 형식적으로는 여기서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어떤 소유주로 이제 밝혀지고 있는 정 변호사는 사실상 이 회사는 동업 형태로 하는 것이 맞다. 예. 유 본부장이 관련된 게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유원홀딩스라는 곳이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름도 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위 뭐 유원이라는 이름이 그 정 변호사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예. 소위 말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예. 인정하는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 적어도 소유주 100%까지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유 본부장이 관련돼 있는 회사라는 건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여러 회계 흐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자금이 흘러갔다라는 것들은 계좌에 현금이 아니라면 계좌에 기록들이 남게 될 텐데요. 아마 두 가지 형태로 만약에 부정과 비리가 분명하다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뇌물과 같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불법성을 요구하는 자금들이 나갔다면은 그거는 현금으로 인출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유출시키는 구조가 됐다면은 유원홀딩스와 이 수익을 본 일당들 사이의 거래가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나타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파고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수익의 배당을 받은 사람들, 여기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결고리가 보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뭐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제 비리 여부가 있을 수 있겠고 또 그 과정에서 초호화 변호인단이 어떤 뭐 역할을 했는지 다양한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이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었는지를 좀 눈여겨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보도들을 보면 이 성남의 뜰 사업 자체, 그러니까 처음 사업 시행할 때 한 1조 3천억 원 정도인데 그 가운데 한 3,200여 건 정도가 용처를 알 수 없다 이런 성남시 의원의 주장이 또 있었고 화천대유 회계 처리에서 뭐 상식적이지 않은 뭐 수십억 원대 돈 흐름도 있었다. 이런 부분도 다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떤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현금으로 거래를 했다면 좀 추적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고 좀 이 부분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결국 우리가 그동안은 계속 배당금 이야기를 했죠. 예. 배당금이라는 건 원칙적으로는 큰 수익이 발생을 하면 그 수익의 전부를 배당하는 게 아닙니다. 비용을 쓰고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한 것이죠. 예. 지금까지 이 배당금만 하더라도 엄청난 이익이다. 이걸 계속 우리가 직격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배당금뿐만 아니라 사업비 집행한 부분 중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사업비 중에 상당수는 토지보상금 등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 또 용역업체들의 여러 가지 용역비들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용역업체들 중에서 통장을 빌려주거나 명의를 빌려주거나 실제로는 이 수익을 거둔 일당들과 또 관련이 있는 곳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리들도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에 썼다고 돼 있는데 사업비로 되어 있지만 사실 사업비가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수상한 회계의 흐름들 특히나 수십억 원 그리고 수백억 원 형태의 인출과 현금 인출 등이 있다라면은 그거는 보통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FIU에서 4월 달에 이거를 통보한 이유도 이 정도의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법인의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용처를 제대로 소명을 못하면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금액들이 결과적으로는 로비라든지 아니면 부정한 곳으로 흘러들어서 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할 것입니다. 하나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는 부분 중에서 김만배 씨가 이제 화천대유로부터 473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렸고 이건 이제 묘지 이장비다. 그 지역에 한 280여 기 정도의 이제 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묘지 하나당 이제 지불해야 되는 돈 금액을 봐서도 그렇고 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인증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계좌이체가 일반적인데 이걸 현금으로 뭐 이런 다양한 신빙성에 대한 좀 의문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묘지 이장비가 누구의 업무인지를 보면 되겠죠. 묘지 이장비를 처리해야 하는 게 김만배 씨 개인이 처리할 업무다. 그럼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지금 본인들의 말에 따르면은 화천대유 차원에서의 업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뜰 차원의 업무라고 하고 있죠.
그럼 회사의 비용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입증이 된다면은 다 회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굳이 대표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가져가 가지고 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특히나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용도로 가져갔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써있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뭐 정말로 그 묘지 소유주들한테 이렇게 보상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볼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금액을 묘지 이장비로 써있는지는 업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네. 일반적인 금액들은 그 정도의 기수라고 하더라도 다 합쳐도 10억 원 내면 충분한 금액인데 400억이나 되는 돈이 인출됐다는 부분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이렇게 큰 금액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걸 리스크가 높은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비자금 내지는 여러 가지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것이고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만약에 회수 수단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이렇게 돈을 빌렸다면은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등의 여부들이 조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또 하나 이제 수사 과정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제 줄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지금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이한성 씨를 다음 주에 또 소환한다 그래요. 화천대유, 천화동인으로 묶여있는 이름들이지만 진술이 서로 엇갈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무엇보다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생각하고요. 바로 그 균열을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그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과 여러 가지 자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설에서는 이 이익을 거두고자 하는 일당들이 서로 간에 약간의 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결국은 이 사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앞으로 그 틀이 밝혀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설계와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라면은 이 비리에 관여되어 있는 공적인 인물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고 또 이 사람들한테 돈을 제공한 사적인 민간들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 민간에서 누가 주로 책임을 지는가를 가지고 지금 이들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들 안에서도 주된 책임이 누군가에게 있다라고 하는 폭로, 자료 제출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런 지점 중에 하나가 이번에 검찰에 제출된 내용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좀 짚어볼 부분이 이 화천대유 대주주 뭐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전직 법조기자 김만배 씨가 예. 이제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전후로 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 당시 대법관이었죠. 한 8차례 정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본인에게 이제 다른 언론을 통해서 이제 해명을 들어봤더니 편의상 그렇게 적은 거고 실제 만남은 없었다. 뭐 이발소 방문하고 뭐 후배 기자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건 객관적으로 두 당사자가 실제로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밖에 없고 예. 두 당사자만 알겠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그 권순희 당시 현 대법관 아닙니까? 네, 후배 기자 만나고 이발소를 가기 위해서 대법관 만난다고 속이고 대법원에 출입한다는 게 사실은 정상적이지는 않지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특히나 두 가지 점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만배 기자가 지금 일상적인 방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당 시점에 유독 특정하게 집중돼 가지고 방문을 했는지가 첫 번째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는 이 방문과 관련돼 가지고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난 알리바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권 대법관을 실제로 만났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관련된 의혹은 아직은 이제 만났다, 자주 만났다는 정도 출입 기록만 있는 거긴 하지만은 대법원의 판결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도에 대한 굉장히 큰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관 입장에서도 권순희 대법관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 사법부의 예. 대법관이시지 않았습니까? 만났으면 만났다 이야기를 했으면 해야겠다는 걸 본인이 이제는 밝혀야겠죠. 그리고 김만배 씨도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밝힐 필요는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만났는지 좀 확인해볼 방법은 있나요? 뭐 안에 CCTV라든지 그런 당연히 거요? CCTV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 방문 기록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대법관실을 이제 대법원에 출입한 다음에 바로 프리패스로 가지는 못할 겁니다. 가는 경우에 카드도 찍고 들어가기 때문에 당시에 출입 카드를 받고 그 출입 카드를 대법관실까지 찍었는지 여부는 지금도 전자적으로 다 남아 있을 그런 겁니다. 게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자기록이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서류로 쌓아놔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삭제됐다면 오히려 좀 이상한 것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뭐 부친 집 매매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구매자가 뭐 김만배 씨 친누나죠. 이 부분 뭐 알았는지 그리고 뭐 다운 계약서가 있었는지 아니면 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다양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아직 뭐 수사로 전환돼서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여러 언론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핵심적인 쟁점은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은 계속 전 총장은 이야기하듯이 이것을 이사를 가고 위해서 급하게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사를 가는 것과 이것을 근매하는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소위 말해서 잔금 지급을 위해서 빠르게 팔았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냥 이사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그냥 팔려고 했는 건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예. 급하게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중개업소 사장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중개사를 통해 가지고 이 거래가 좀 이상하게 특별하게 두 사람 사이의 당사자를 위한 거래라는 점이 있는지의 예.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예. 세 번째로는 양장사자 간에 또 다른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끝으로 간략하게 요것만 잠시 짚어볼게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요. 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금 관련 자료들이 객관적인 증거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압수수색에 들어갈 때 장소들을 보면은 검찰이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수색했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전에 이루어졌던 압수수색은 검찰로서는 지금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상당한 혐의점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압수수색도 들어갔고 소환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포한 다음에는 긴급 체포인 경우에는 몇 시간 이내에 이제 다시 석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해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의혹 수사 관련 속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